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순걸입니다. 자, 오늘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교재 60쪽에 나와 있는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오늘 갑오개혁에 대해서 특히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던 1차, 2차, 3차 3차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에 자신감 갖고 풀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잠깐 볼게요. 누굽니까?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전봉준이죠. 요즘 또 뭐 사진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 인물과 관련된 걸로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했습니다만 전봉준에 대해서 사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너스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오개혁. 자, 1차 갑오개혁 보겠습니다. 1894년 7월 달에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일본군이 경북군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민씨정권을 붕괴시켜버리고 교정청도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을 섭정시킵니다. 대원군 얘 데려와요. 그리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국기무처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국기무처. 김홍집이 이 당시 이제 영의정이 되죠. 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과의 사관계, 이건 뭐 늘 주장하는 거니까, 그죠? 중국 연호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국이라는 연호, 나라를 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내부를 국내부. 이것이 신설됐어요. 국내부가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즉 국내부하고 의정부하고 분리시켜 버린 거죠. 분리시켰던 이유는 왕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되죠. 6조라는 것이 없어요. 6조라는 것이 없어요. 과거제 폐지됩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는 굉장히 그 유생들에게 큰 혼란이 왔어요. 죽어라고 공부했던, 과거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폐지시켜 버렸다. 여기에서 8아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8아문 뭐가 있느냐? 내무하문, 외무하문, 탁지하문 중요하니까. 이제 군대 다루는 군무하문, 법 다루는 법무하문, 항무하문, 공무하문, 농상하문. 농상하문도 요 당시에 신설된 것이죠. 꼭 알아두세요. 이 시험 문제 농상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편했고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 보게 되면은 여기 탁지하문이죠.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재정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딱 했는데, 왕실에서 사용하는 이 재정을 내탕금이라고 할게요. 돈을 내탕금. 이 내탕금을 재정을 일원화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이 드러내게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제. 조세를 뭘로 내거라? 돈으로 내거라라는 겁니다. 요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노조 가지고 배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증기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기선이 들어와서 이 증기선을 부랴부랴 만들어요. 그래서 이운사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세를 증기선을 이용해서 막 열심히 서울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조세의 급납제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 제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 이걸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급납제를 해서 조세를 금으로 내거라? 아니다. 뭐다? 뭐의 의미다? 화폐로 내거라. 근데 그 화폐의 기본이 바로 뭐다? 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량형을 통일한다라는 거죠. 도량형을 통일한다. 자, 사회제도로는 신분제 폐지하죠. 그 다음에 조혼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자, 이런 것들 동학농민운동에서 굉장히 주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고문 및 연좌제 폐지. 연좌제라는 거는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아들까지도 벌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고문도 폐지. 이 고문 폐지시켜 놓고서 여러분들 1910년도에 일본의 헌병경찰 통치 때에 다시 부활을 해요. 예, 태형법. 이거 관련된 것은 태형법이에요. 태형법 때리는 거, 이것을 금지시켰는데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 자, 특징 보겠습니다. 일본의 강요를 시작했습니다만
청일전쟁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간섭하지 못해요. 특히 이제 여기서 했던 것은 이제 뭐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정권이죠. 이 사람들 어찌됐건 뭐 김홍집이 온건개합하긴 합니다만 갑신정변의 정강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했다. 자, 여기에서 1차 갑오개혁에서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부 기구의 개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의 요구가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 기구의 개편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자, 또 한 가지 경제는 탁지화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켰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2차 갑오개혁 보겠습니다. 2차. 자, 2차는 좀 뒤를 이어서 1894년 12월, 요거를 1895년 1월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음력이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가게 되면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하고 있죠. 제가 양력으로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거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청일전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 당신 물러나 주세요. 당신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도망가 있었던 박영료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김홍집하고 같이 연립내각을 하는 게 돼요. 김홍집은 아무래도 온건 개합하다 보니까 급진 개합파인 완전 친일파인 박영료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럼 군국기무처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폐지. 그러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홍범14조다. 홍범14조. 자, 홍범14조의 주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청과의 전통적 사회적 관계 단절한다. 자, 내각제 도입합니다. 일본처럼 내각제 도입하고 우리가 1차에서 했던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죠. 7부로 개편합니다. 아문을 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방행정구역도 이제 단행을 하는데 8개의 도에서 23부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23부 337, 23337, 23337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 치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죠. 23부 337, 337 박수, 347 박수, 짠짠짠. 그럼 이런 거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죠. 도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하고 뭐만 남는 거예요? 부만 남는 거예요. 부가 뭐라고요? 23부. 군은 뭐라고요? 337. 이거. 그 지방간의 권한 축소시켜버리고 재판소, 근대적 사법권 요거 설치합니다. 자, 2차 갑오개혁 내용에서 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교육 입국조서. 이게 이제 고종이 발표하는 거예요. 고종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소학교, 한성 사범학교, 그다음에 외국어 학교 이런 관제들이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본인 고문관이 각 부에 배치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홍범 14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홍범 14조.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이기 출산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척신을 구별을 밝힌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제3조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않는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제 됐죠. 뭐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4조 그러니까 뭐 1조에 있었던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뭐 이거 같은 내용이고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 세금의 부과죠.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하게 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관장한다. 제8조 그러니까 1차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 간에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하게 한다. 그래서 왕실에서 내탕금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11조 널리 자질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회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자, 이제 근대적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근대적 군제로 가는 거죠. 근대적 군제. 그래서 요 12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자, 이것이 이제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사법부의 개혁. 제14조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범 14조의 2차 가보개혁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1차 가보개혁 때 어떤 바탕을 깔아놓은 거죠. 바탕을 깔아놓고 2차 가보개혁 때는 그 바탕 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중에서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 8아문을 7부로 개편한다. 7부로.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구역, 그래서 23부 도 없애고 23부, 그 다음에 부목균형 없애고 337군. 그래서 부하고 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 요거 2차 가보개혁이다. 2차 가보개혁 때에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었다. 궁극기무처 없앴다. 왜 2차 가보개혁 때 박영효를 끌어들였느냐? 얘는 뿌리까지 친일파였기 때문에, 김홍집 하나 가지고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죠. 자, 이 김홍집이 나중에 친일파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관중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불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영의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김홍집은 자기가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고종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있는 그 고종에게 가는 거죠.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런 친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어떤 무사 안일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박영효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어떤 느낌들 여러분들 가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 14조 아까 제가 했고요. 예, 이분이 이제 바로 김홍집이에요.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보여드린다라는 거, 김홍집. 자, 그러면 이제 3차 가보개혁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3차 개혁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을미년이다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예, 1895년도에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의 배경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삼국간섭으로 우리 국내에 친러 세력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약이 바짝 오르죠. 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라는 거죠. 을미사변. 그러면서 다시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해서 앉혔다라는 거예요. 박영효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 우리나라 반발하는 세력들의 어떤 여론을 의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1차, 2차에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건양이란 연호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호는 가보개혁 때 1차 때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했고, 그 다음에 3차 때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을미개혁의 내용은 태양력, 단발령, 그 다음에 종두법, 우편사무, 뭐 소학교 설립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혁을 쪽냈습니다. 3차로. 단태우 쫑이에요. 단태우 쫑 이렇게 여기서 단태우 쫑, 단태우 쫑쫑쫑쫑쫑 쪽냈다. 단발령, 태양력, 우편제도, 종두법. 단태우 쫑이다. 자, 그러면서 군대도 하게 되는데, 군대도 친위대, 지방은 진위대 이렇게 했어요. 지방이 진위대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부대가 근대화의 부대로 좀 더 발전하고 강군으로 발전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개혁을 했습니다만 국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소시키는 겁니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단테우 쫑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합격하고 싶은 우정국,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깁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서 우정국이 폐지가 되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을미개혁 때 우편제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세계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에요. 자, 결과로 이 개혁이 을미사변과 단발령, 여기 을미개혁에 나와 있는 단발령으로 인해서 의병이 봉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개혁이 중단한다. 아관파천 뭡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간 거죠. 예, 도망갔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네.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제 퍼스트 레이디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하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무서우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단발령에 대해서도 약간 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단발령을 시행을 하는데 단발령을 일본 애들이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 애들이 진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진해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해놔야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침략을 했을 때 이 전 국민적인 반발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투를 잘라야 되겠다. 상투 잘라야 되겠다. 왜 조선 쟤네들은 저렇게 저걸 중요시 여기느냐. 뭐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부모가 물려준 어떤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발령을 했던 거예요. 단발령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 하지 않다 보니까 누가? 고종이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딱 보여요. 그러면서 강제로 단발령을 합니다. 이때 최익현이라는 위정척사사상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목은 쳐도 내 머리를 자를 수 없다.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머리는 안 된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발령은 고종이 시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요. 취소해요. 취소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아.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상투 틀고 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보여요. 그것이 이제 이때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개화파 동학농민의 개혁 내용이 반영이 됐고요. 근대 국가 건설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한계는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침략에 용이한 그런 내용들. 자,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국방력 강화 하지 못했죠. 을미개혁 때 뭐 친위대 진위대 뭐 이런 거 했습니다만 그건 국방력을 어떻게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의 진흥, 토지제도 했습니까? 못했죠. 민중이 외면했죠. 이런 것이 가보개혁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은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뭐 텐진조약 때문에 뭐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전조하약 이후에 조선 정부가 청일 양국에 군대 철군 요구했는데 일본이 안 갔죠. 그래서 청나라 기습을 해서 청일전쟁이 도발됩니다. 일본 승리하게 되고요. 그 조약 내용 정도는 알아주세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일본의 랴오뚱반도, 요동반도죠. 그리고 타이완섬 이것을 할양하라. 근데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른바 삼국 간섭을 했죠. 삼국 간섭을 해서 결국에 일본은 랴오뚱반도를 청에게 반환하고 조선에서 친러 내각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청나라죠. 청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에요.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두고? 우리
고려, 이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을 두고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낚시질을 당굴까 말까. 바로 요 청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과 청일 전쟁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관파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관파천 이후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독립협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독립협회 인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고종이 황국을 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야심차게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